속보입니다. 지금 미국 명문대 강의실에서 전례 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원이 국력을 만든다는 이론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히토류 없이 반도체 1위를 차지했고 천연가스 없이 조선, 산업 세계 최강국이 됐죠. 미국 학생들은 말합니다. 자원이 곧 권력이라고요. 독일 학생은 증명합니다. 에너지 없이는 경제가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교수는 칠판에 단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한국. 195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70년 만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역사도 짧은 나라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예일대 교수 데이비드 웨스턴입니다. 이 강의실에 서 있는 게 30년째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캠퍼스 풍경도,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지구본도, 매학기, 반복되는 학생들의 질문도 익숙하죠. 국제관계론 강의는 언제나 같은 주제로 시작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으로 강해지는가? 오늘도 그랬어요. 칠판에 적힌 단어는 간단했습니다. 자원과 권력, 그 두 단어를 연결하는 등호. 학생들은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질문을 던졌죠. 자원이 없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제이슨이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미국 학생이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재를 봐도 그렇다면서요. 석유가 없었다면 사우디는 존재감이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천연가스가 없었다면 러시아는 유럽을 압박할 수단이 없었을 거라고 덧붙였죠. 교실 안 분위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히토류를 장악한 중국이 어떻게 전 세계 산업을 흔들고 있는지 설명했죠.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반도체에 들어가는 희귀 금속들. 그런 것들을 가진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결국 자원 확보 경쟁 아니냐고 물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나가 손을 들었어요. 유럽 에너지 위기 이야기를 꺼냈죠.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끊었을 때 독일 경제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게 약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칠판 앞에 서서 듣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도 풍부했죠. 제이슨은 중동 산유국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언급했고, 안나는 에너지 안보가 국가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작은 동의의 소리들이 들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프랑스에서 온 학생이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자원 전쟁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요. 콩고의 콜탄, 탄자니아의 금, 보츠와나의 다이아몬드. 그 자원들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요. 자원은 곧 돈이고 돈은 곧 권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토론은 점점 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했죠. 실제로 국제정치 이론의 상당 부분이 자원과 권력의 상관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현실주의 학파의 핵심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몇 가지 나라들이 떠올랐어요.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례들이었죠.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나이지리아도 막대한 석유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빈곤 속에 살아가죠. 일본이 떠올랐습니다. 섬나라예요.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죠. 그런데 세계 3위 경제 대국입니다. 기술력으로 산업을 일으켰고 제조업 강국이 됐어요.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악 지형에 자원 없는 작은 나라인데 1인당 GDP는 세계 최상위권이죠. 금융과 정밀 기계로 경쟁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떠올랐어요. 한반도는 자원 빈국입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히토류도 없죠.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서 최상위권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자원과 권력 사이의 등호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이슨의 논리는 여전히 설득력 있게 들렸죠. 안나의 사례도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다른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어요. 자원이 정말 권력의 필수 조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변수가 있는 걸까요? 교실 안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찾아 발표했어요. 중동 정세, 아프리카 분쟁, 남미 자원 국유화 정책. 모두 자원이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였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한국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원 없이도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있다고 말하면요. 학생들은 예외 사례라고 치부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까요? 자원보다 중요한 게 뭘까 하고요. 시계를 봤습니다. 수업 시간이 절반쯤 지나 있었어요. 토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선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죠. 학생들의 논리를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줘야 할까요? 칠판의 등호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이슨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꺼냈어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면서 세계 GDP 순위와 자원 보유량을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했죠.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중국의 히토류, 캐나다의 원유, 호주의 철광석. 숫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노트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제이슨은 말을 이어갔어요. 결국 경제력이 곧 군사력으로 연결되고 그게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만든다면서요. 자원이 없으면 그 사슬의 시작점에 설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석탄 덕분이었다고 했죠. 증기기관을 돌릴 에너지원이 있었기에 공장을 세울 수 있었고 그게 대영 제국의 기반이 됐다면서요. 자원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권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저는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에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런데 이 강의실 안에서는 세계가 자원으로만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이론을 가르쳐 왔는데 오늘따라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안나가 또 발언했습니다. 독일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결국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태양광, 풍력 같은 걸로 에너지를 자급하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계속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 한다면서요. 에너지 주권이 곧 국가 주권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럽 각국이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뉴스에서 매일 나오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하나가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였습니다. 자원이 정치가 되고 외교가 되는 현실이었어요. 제 손이 칠판 쪽으로 향했습니다. 분필을 잡았어요. 뭔가 써야 할 것 같았죠. 학생들의 주장을 정리해줘야 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제 머릿속엔 여전히 그 나라들이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특히 한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1950년대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조선 산업 세계 1위, 배터리 기술 최상위권.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제이슨의 그래프대로라면 한국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니요. 히토류 없이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고 천연가스 없이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죠.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중국에서 온 학생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도 결국 자원 때문이라고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 첨단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원 확보가 곧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박수 소리가 몇 번 들렸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자원이 권력이다. 그 명제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처럼 교실을 지배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 앞에 서서 30년 교수 경력이 무색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르쳐온 이론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분필을 내려놨습니다. 칠판엔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자원과 권력 사이의 등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제이슨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눈빛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학생들의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예외 사례를 제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론 자체를 재검토하자고 제안해야 할까요? 한국 얘기를 꺼내는 순간 토론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칠판의 등호를 다시 봤습니다. 30년 동안 의심 없이 가르쳐온 공식이었는데 오늘따라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주장들이라고 말했어요. 실제 사례도 풍부하고 논리도 탄탄하다고 인정했죠. 학생들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원이 풍부한데도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제이슨이 잠깐 멈칫했어요.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는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죠.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어요. 석유 수출로 막대한 돈을 벌지만 국민 대다수는 하루 2달러로 살아간다고요. 콩고는 희귀 광물의 보물창고인데 내전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제이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부패와 통치 실패 때문이라고요. 자원은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라면서요. 정치 시스템 문제지 자원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리 있는 반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반대 경우는 어떤가요? 자원이 거의 없는데 강한 나라들 말이에요. 칠판에 분필을 대고 몇 개 나라 이름을 적기 시작했죠.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대만. 안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기술력으로 승부했다고 말했어요. 일본은 전자제품과 자동차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스위스는 정밀 기계와 금융으로 부를 쌓았다면서요. 싱가포르는 항구와 금융허브로 성장했고요. 자원 대신 인적 자본과 기술을 선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분필로 칠판에 한 글자씩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 두 글자가 칠판에 새겨지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도 일본처럼 기술 강국 아니냐고요. 삼성 반도체, 현대 자동차, LG 배터리. 다 유명한 거 아니냐면서요. 자원 없이 기술로 성공한 또 다른 사례라고 정리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놨어요. 그렇죠.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고 천연가스도 없고 철광석도 거의 없어요. 땅덩어리는 남한 기준으로 한반도의 절반밖에 안 되죠.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말했어요.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죠. 조선산업도 1위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초대형 선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배터리 기술도 최상위권이고요.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모두 글로벌 톱 수준입니다. 제이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자원은요?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다고 답했죠.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실리콘도 수입하고 배터리 만드는 리튬도 수입합니다. 철강 만드는 철광석도 수입하고 석유화학 원료인 원유도 전량 수입이에요. 조선소 돌리는 철판도 수입 철광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교실이 숨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죠. 이론적으론 불가능한 일인데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었죠. 안나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프랑스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말했죠.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던 나라가 지금은 첨단 산업 강국이 됐다고요.
제이슨의 이론대로라면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슨이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뭔가 찾으려는 듯했죠. 한국 경제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GDP 순위, 수출 규모, 산업 구조.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 교실 안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권력이라는 공식이 한국이라는 예외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칠판의 등호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등호 옆에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가르쳐온 이론이 조용히 질문을 받고 있었죠. 저 자신도 답을 모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한국도 결국 미국 지원 덕분 아니냐고 물었죠. 전후 재건 자금, 기술 이전, 시장 개방. 자원은 없었지만 외부 도움이 있었다면서요. 그게 성장의 비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실에 다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인정했죠. 미국 원조가 분명 있었다고요. 1950년대와 60년대에 상당한 경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칠판에 다른 나라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베트남, 파키스탄, 이집트. 안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나라들도요? 저는 분필을 놓고 답했어요. 이 나라들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 원조를 받았다고요. 어떤 나라는 한국보다 더 많이 받았죠.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였고 베트남은 전쟁 중에 막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도 냉전 시기 중요한 동맹국이었어요.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고 말했어요.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요. 한국은 3만 달러가 넘는데 필리핀은 3천 달러 수준이죠. 베트남은 최근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이슨이 입을 다물었어요. 중국 학생이 발언했습니다. 교육 투자 차이 아니냐고요. 한국이 인적 자원 개발에 집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문맹률을 낮추고 대학 진학률을 높였다고 했죠. 그게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됐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유명하죠. 1960년대 초등교육 의무화, 1970년대 중학교 무상교육, 1980년대 대학 설립붐. 빠른 속도로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질문을 덧붙였죠. 교육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영국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부 주도 산업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주도 전략, 재벌 육성. 국가가 자원을 집중해서 특정 산업을 키웠다면서요. 그게 빠른 성장의 비결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맞는 말이었습니다.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산업, 1990년대 반도체와 자동차. 정부가 로드맵을 그리고 기업이 따라갔죠. 포항제철, 현대조선, 삼성전자 모두 그렇게 탄생했어요. 하지만 저는 또 질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학생들이 숙여졌습니다. 브라질, 인도, 멕시코도 정부 주도 산업화를 시도했다고 말했어요. 국영기업 만들고 보호무역 정책 펼치고 수입대체 산업 육성했죠. 그런데 한국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같은 전략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두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제이슨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안나는 펜을 돌리고 있었어요. 프랑스 학생은 턱을 괴고 있었고 중국 학생은 메모를 읽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강의를 해왔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자원이 권력이라는 명제가 흔들리고 있었죠. 학생들은 그 이론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직관적이고 증명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례 앞에서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원조를 받았다. 교육에 투자했다. 정부가 주도했다. 모두 맞는 설명이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대체 뭐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거냐고 물었죠.
목소리에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30년 경력 교수가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겠다고요. 정확히는 하나의 답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죠. 자원, 원조, 교육, 정책 그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한국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합쳐도 여전히 뭔가 빠진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안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자원이 권력이라는 공식 자체가 틀린 건가요? 교실 전체가 그 질문에 집중했어요. 저는 칠판의 등호를 다시 봤습니다. 30년 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공식이었죠. 손이 천천히 분필로 향했습니다. 등호 위에 물음표를 하나 그렸어요. 작은 기호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이론이 현실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인정이었죠. 학생들은 그 물음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시리개가 째깍거렸어요. 수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토론은 끝나지 않았고 답도 나오지 않았죠. 다만 질문만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답을 가르쳐 왔는데 오늘은 질문을 배우고 있다는 걸요. 독일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마르쿠스였어요. 조용한 학생이었죠. 한 학기 내내 거의 발언을 안 했는데 오늘 처음 손을 든 겁니다. 혹시 문화 차이는 아닐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아시아 특유의 집단주의, 위계 질서, 장기적 사고방식 같은 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면서요. 학생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이슨이 반박했어요. 문화 결정론은 위험하다고 말했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발전 못한 나라들은 문화가 열등해서라는 논리가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인종주의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손을 저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단지 사회 시스템의 차이를 말하는 거라면서요. 한국은 유교 문화권이고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빠른 산업화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두 학생의 논쟁을 지켜봤습니다. 둘 다 일리 있는 주장이었어요. 문화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고 문화 결정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죠.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를 만들었다고 했고 세뮤얼 헌팅턴은 문명 충돌을 예측했습니다. 반면 많은 학자들이 그런 접근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안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일본도 유교 문화권이고 집단주의 사회인데 1990년대 이후 정체됐다면서요. 문화만으로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죠. 같은 문화권에서도 시기에 따라 성과가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문화는 하나의 변수일 뿐이라면서요.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했죠. 그럼 대체 뭐가 핵심 변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교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나라 이름들을 다시 봤어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콩고. 자원은 많은데 가난한 나라들이죠.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한국. 자원은 없는데 부유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패턴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제이슨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자원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맞지 않냐면서요. 사우디, 러시아, 호주 같은 나라들은 분명 자원 덕분에 강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자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다만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자원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없어도 불가능하지 않다고요. 반대로 자원만 있다고 자동으로 강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학생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제도의 문제 아니냐고 물었어요. 자원을 잘 활용하는 제도가 있으면 발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체한다면서요. 법치, 민주주의, 재산권 보호 같은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데런 에스모글로와 제임스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바로 그런 논지였죠. 포용적 제도가 경제 성장을 만들고 착취적 제도가 정체를 만든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고도성장기는 언제였냐고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라고 답이 나왔죠. 그 시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였냐고 다시 물었어요.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기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안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독재 체제에서 경제가 성장한 건가요? 저는 역사적 사실을 말했죠. 박정희 시대는 권위주의 정권이었고 언론 자유도 제한됐으며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로 보면 낮은 점수를 받을 시기였어요. 그런데 경제는 연평균 9%씩 성장했습니다. 제이슨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제도 이론도 맞지 않는 건가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한국도 결국 1987년 민주화를 이뤘고 그 이후 더 안정적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발전 경로가 이론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도 비슷하지 않냐고요. 권위주의 체제에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다면서요. 지난 4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고 했죠. 민주주의 없이도 발전할 수 있다는 증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교실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민감한 주제였죠.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정치 체제는 복잡한 관계라고 말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경로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고요. 중국의 미래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수업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출발 전보다 더 많은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자원도, 원조도, 교육도, 정책도, 문화도, 제도도 각각으로는 한국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칠판엔 물음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명쾌한 답을 기대했는데 질문만 더 깊어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동안 이론을 가르쳐 왔는데 오늘은 이론의 한계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학생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결국 복합적인 요인 아니냐고 말했어요. 자원, 교육, 정책, 제도 이 모든 게 적절히 결합됐을 때 성장이 가능하다면서요. 한국은 그 조합을 잘 만들어낸 거라고 정리했습니다. 안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거라고 반박했죠. 모든 변수를 다 넣으면 어떤 결과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그건 이론이 아니라 사후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저는 안나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회과학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설명했죠. 변수가 너무 많으면 예측력을 잃는다고요. 한국이 성공한 이유를 설명할 순 있지만 다음 한국을 찾아내진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슨이 팔짱을 꼈어요. 그럼 우리가 배운 이론들은 다 쓸모없는 건가요?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죠. 자원이 중요하다는 것도,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 맞는 말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 못한다면서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쓸모없진 않다고 말했어요. 각 이론은 현실의 일부를 포착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문제는 현실이 이론보다 복잡하다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그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어요. 마르쿠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한국 성공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 견해라도 듣고 싶다면서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캠퍼스에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30년 교수 생활 동안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입 밖으로 내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실행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계획을 세우면 실제로 해냈다고요. 포항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산업 육성.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밀어붙였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학생이 반문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계획은 세우지 않냐고요. 브라질도 산업화 계획이 있었고 인도도 5개년 계획이 있었다면서요. 실행력만으론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단어를 꺼냈어요. 위기의식이라고 말했죠. 한국은 항상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대치 중이고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죠. 자원도 없고 땅도 좁으니 살아남으려면 뛰어나야 했다고요. 중국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적대적인 이웃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고 자원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기술 강국이 됐다고 덧붙였죠. 위기의식도 보편적 설명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또 침묵했어요. 학생들이 제 말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실행력, 위기의식, 교육열 어느 것도 한국만의 특성은 아니었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안나가 노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혹시 타이밍 문제는 아닐까요?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한 1960년대는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고 냉전 구도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기 좋은 시기였다면서요. 시대적 운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지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적 맥락이 중요하다고 인정했죠. 19만 6,070년대는 글로벌 제조업이 확장되던 시기였고 한국은 그 흐름을 탔습니다. 19만 8,090년대 전자산업 붐도 적절한 시점에 진입했어요. 타이밍이 맞았던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슨이 반박했어요. 그럼 운이었다는 건가요? 우연히 잘 된 거라면 배울 게 없는 거 아니냐면서요.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죠. 이론을 배우러 왔는데 운이라는 답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운만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죠. 많은 나라가 같은 기회를 맞았지만 모두가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한국은 준비된 상태에서 기회를 만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준비는 뭐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교육받은 인력, 정부의 전략적 비전, 기업가 정신, 노동자들의 헌신. 여러 요소가 떠올랐지만 어느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토론했지만 명쾌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죠. 자원이 권력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해 한국이라는 예외를 만났고 이제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 비슷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지식이 오늘따라 불충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론은 현실의 일부만 설명할 뿐이었죠. 한국은 그 이론들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나라였어요. 자원도 없고 역사도 짧고 조건도 불리했는데 해냈습니다. 칠판의 물음표를 다시 봤습니다. 그 작은 기호가 오늘 수업의 전부를 담고 있었어요.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는 걸 인정했죠. 시계가 5시를 가리켰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거나 메모를 읽거나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업은 끝났지만 토론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제이슨이 펜을 돌리고 있었고 안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멈췄어요. 이대로 끝내기엔 뭔가 찢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학생들에게 혼란만 안겨주고 교실을 나서는 건 무책임한 것 같았습니다. 30년 경력 교수로서 뭔가 말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가방을 다시 내려놨습니다. 칠판 앞으로 걸어가서 분필을 집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죠. 저는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적응력. 그 단어를 쓰고 나서 돌아섰어요. 한국의 진짜 강점은 적응력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슨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적응력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계속 변화했다고 설명했죠. 1960년대엔 섬유와 가발을 만들었고 1970년대엔 철강과 조선으로 옮겨갔습니다. 1980년대엔 전자제품, 1990년대엔 반도체와 자동차, 2000년대엔 IT와 문화 콘텐츠로 전환했어요. 안나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 재빨리 다음 산업으로 이동했다고 덧붙였어요. 실패한 사업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걸 시도했죠. 조선업이 어려워지면 해양 플랜트로,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되면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그 적응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은 없었지만 제 생각을 말했어요. 아마도 위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거라고요. 한국은 전쟁 직후 폐허에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했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됐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느리게 가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실패해도 재빨리 방향을 바꾸고 다시 시작하는 문화가 형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지 않냐고 물었어요. 전후 재건을 겪은 나라는 많다면서요. 독일도,
일본도 폐허에서 일어섰다고 지적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또 침묵했어요. 학생의 반박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독일과 일본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그런데 뭔가 달랐던 것 같기도 했어요. 정확히 뭔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 학생이 말했습니다. 혹시 규모 때문은 아닐까요?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을 거라면서요. 대기업 몇 개와 정부가 협력하면 국가 전체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고 분석했죠.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모가 주는 이점이 분명 있다고 인정했죠. 싱가포르도 작은 나라라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예를 들었어요. 하지만 작다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은 나라 중에 실패한 곳도 많다고요. 제이슨이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한국 기업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삼성, 현대, LG, SK. 화면에 기업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기업들 역사가 다 70년 전후네요.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다면서요. 저는 칠판에 그 이름들을 적었습니다. 맞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19만 5,060년대에 창업했다고 설명했죠.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이 시작했어요.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시도한 건가요? 성공 확률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이미 바닥이었으니 더 떨어질 곳도 없었다고 답했죠. 중국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박함이 동력이 됐다는 건가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뭐든 해야 하니까요. 선택지가 없으면 오히려 대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마르쿠스가 메모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우리가 오늘 2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가 뭔가요? 자원이 중요한 건지 아닌 건지, 한국이 특별한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여전히 모르겠다면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말했어요.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죠. 우리는 오늘 이론의 한계를 배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실은 교과서보다 복잡하다는 걸요.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제이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시험엔 뭐라고 써야 하나요? 자원이 권력이라고 써야 하나요? 아니라고 써야 하나요? 진지한 질문이었죠. 저는 칠판에 물음표를 가리켰습니다. 둘 다 쓰라고 답했어요. 자원이 중요하다는 이론도 설명하고 한국 같은 예외도 언급하라고요. 그리고 왜 이론이 현실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하는지 분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학문이라고 덧붙였죠. 안나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수업이 지금까지 중 제일 혼란스러웠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제일 흥미로웠다고 덧붙였죠. 답을 찾지 못했지만 뭔가 배운 것 같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란은 배움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확신에서는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우리가 오늘 혼란스러웠다면 그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캠퍼스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손에 묻은 가루를 털었어요. 칠판엔 여러 나라 이름과 개념들이 뒤섞여 있었죠. 정리되지 않은 채로요. 그게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느렸죠. 평소처럼 빠르게 교실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끝나지 않은 듯한 분위기였어요. 제이슨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번 갔었다고 답했죠. 한 번은 학회 참석차, 한 번은 개인 여행으로요. 어땠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기억을 떠올렸어요. 서울 거리의 속도감, 밤늦게까지 켜진 사무실 불빛,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들, 그리고 한강변에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이 생각났죠. 20년 전 첫 방문 때와 10년 전 2번째 방문 때 풍경이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안나가 귀를 기울였어요. 뭐가 달랐나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건물이 새로 올라가 있었고 지하철 노선이 늘어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기도 바뀌어 있었죠. 10년 사이에 도시 전체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그 변화 속도가 비결일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죠. 한국 사람들은 느리게 가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어요.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영국 학생이 가방을 메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항상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빨리 가다 보면 실수도 많고 부작용도 생긴다고 설명했죠. 한국도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프랑스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요? 저는 생각나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자살률이 높으며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성장의 그림자가 분명 존재한다고 설명했죠.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성공 사례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경제는 성장했지만 사회 문제는 많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제이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완벽한 모델은 없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다고 설명했죠. 미국도 문제가 있고 유럽도 문제가 있고 중국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안나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정확히 뭔가요? 자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론이 현실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외에요. 진지한 질문이었죠. 저는 칠판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질문하는 법.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질문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이라고 설명했어요. 교과서가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법이라고 덧붙였죠. 한국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고 중국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자원 없이도 강해질 수 있는가? 불리한 조건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가? 이론이 예측하지 못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라고 답했죠. 마르쿠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한국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나라가 또 이론을 깨뜨릴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걸 찾는 게 여러분의 숙제라고 답했죠. 세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예외를 찾아내고 왜 그런지 질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학자가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어요.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진짜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가방을 메고 노트북을 챙겼죠. 그런데 표정은 들어올 때와 달랐습니다. 혼란스럽지만 뭔가 깨달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제이슨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서서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답을 못 찾아서 찝찝하긴 한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뉴스 볼 때 다르게 보일 것 같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답했어요.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게 교육의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교실을 나갔어요. 안나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다음 주 수업도 이런 식인가요? 장난스럽게 물었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마도요. 세상엔 설명 안 되는 게 많으니까요. 그녀가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교실이 비었어요. 저는 혼자 남아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자원과 권력 사이의 등호, 그 위에 그린 물음표, 흩어진 나라 이름들, 마지막 문장인 질문하는 법. 30년 동안 이런 수업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명쾌한 결론으로 끝났어요. 이론을 설명하고 사례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나가죠. 그런데 오늘은 질문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칠판 지우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우지 못했습니다. 저 물음표를 지워버리기가 아까웠죠. 한국이라는 두 글자도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내일 다음 수업 학생들이 보게 될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캠퍼스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길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자원이 권력인가? 30년 전엔 확신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설명하려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갖게 됐어요. 이론은 현실의 일부만 포착할 뿐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 수업에서 진짜 배운 건 학생들이 아니라 저였다는 걸요. 30년 동안 가르쳐온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게 됐으니까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캠퍼스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걸어갔죠.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고 앉아 있는데 제이슨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한국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어떤 나라가 또 우리의 이론을 조용히 무너뜨릴까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캠퍼스를 벗어나는데 백미러로 건물이 보였어요.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이었죠. 내일 또 그곳에서 학생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던질 거예요. 답을 모르는 질문을요.